안녕하세요. 전산세무 2급 제77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의 회계적 오류 중 발생한 다음 연도에 자동적으로 오류가 상쇄되지 않는 오류는? 이런 내용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정리한 적이 없다 그지요? 자, 우리가 미처 대비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가끔 등장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요? 흔들리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키포인트 위주의 지식으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으로 선택을 빨리 해서 빨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특히나 출제 범위를 벗어나거나 조금 대비하지 못했던 이상한 문제들이 주로 이론편 문제의 1번 또는 2번으로 등장을 많이 한다라고 했습니다. 수험생들이 막 긴장 바짝 해 있을 때 처음부터 이상한 문제가 나와가지고 멘탈이 흔들릴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다분히 의도적인 걸로 판단이 되고요. 절대 흔들리지 말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빨리 답을 찾고 넘어갑시다. 분석해 볼게요. 자, 1번 신문 넘어가고 2번부터 분석해 봅니다. 선수 수익의 계상 누락 오류. 선수 수익이 있답니다. 이런 거를 우리 수익의 이연이라고 불렀다 그지요? 돈 받았다 하더라도 따져보니까 올해 수익이 아니다. 그런 거를 정확하게 기말수적 분기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거를 깜빡 누락했답니다. 그러면 올해의 회계 처리가 좀 틀린 거다 그지? 그러나 그 다음 연도에 자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올해의 수익이 이런 게 오류가 생겨버리면 올해 수익이 너무 크게 기록된 거잖아 그지? 그런 효과가 발생하지만 그 다음 연도에 자연스럽게 그만큼 그 다음 연도의 수익이 작게 기록되니까 두 개 연도를 토탈해 가지고 따져보면 그냥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가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역분계라는 그런 내용도 설명드린 적이 있더라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기말수정 분계 중에서 수익과 비용의 발생 또는 이연과 관련되어 있는 일련의 회계 처리들은요. 올해 혹시 무언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다음 연도에 뭔가 그 반대 영향이 생기니까 두 연도를 합해보면 그냥 별로 문제가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이런 것들은 그 다음 연도에 자연스럽게 상쇄가 되어버린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4번 지문, 기말 재고자산의 과소계상 오류랍니다. 매출 원가가 어떻게 계산됩니까?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액, 상품 매출 원가라고 가정합시다. 기초 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 이렇게 계산된다. 그지? 자, 그러한 산식에서 기말 재고 자산이 작게 계산된답니다. 그러면은 매출 원가가 자연스럽게 올해 비용이 커져 버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올해 비용이 잘못된 거다. 그지?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다음 연도의 매출 원가는 정반대 효과가 생길 겁니다. 올해의 기말 재고는 그 다음 연도 입장에서는 기초 재고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연도의 매출 원가 계산할 때 기초 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재고액으로 그 다음 연도의 매출 원가 계산되는데 올해의 기말 재고가 작게 계산됐다는 말은 그 다음 연도 입장에서는 기초 재고가 작게 계산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의 매출 원가는 작게 계산될 거다 이겁니다. 올해의 매출 원가는 크고 그만큼 그 다음 연도의 매출 원가는 작으니까 두 개 회계 연도를 합해보면 매출 원가가 그냥 별다른 이상이 없다라고 볼 수 있다라 이겁니다. 말 됩니까? 그래서 2, 3, 4번의 오류는 그 다음 연도에 자동적으로 상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다. 그렇게 분석할 수 있답니다. 됐습니까? 지웁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처리해야 하는 변동사항인 것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것은 뭡니까? 시장 가치가 장부 금액보다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자, 찾아봅시다. 1번 분실. 이런 거는 감모라고 부른다. 그죠? 감모 손실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가치 하락. 요게 시장 가치가 떨어진 거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2번이 정답이고요. 도난, 파손. 요것도 다 감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량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것을 말한다. 그지요?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문제 3번. 다음은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단기 매매 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 맞고요. 2번.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에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맞습니다. 3번. 단기매매증권의 미실현 보유손익은 이런 용어 굉장히 자주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미실현 보유손익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평가 손익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용어 정리 참고로 해봅니다. 실현 보유 손익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요거는 처분 손익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 손익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답니다. 맞다, 그지요? 그럼 보나마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매도 가능 증권은 만기 보유 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으며 만기 보유 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없다. 앞부분은 맞고 뒷부분이 틀렸다 이겁니다.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정리했었습니다. 정답은 4번. 지웁니다. 문제 4번 봅시다. 다음 중 유형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는 당해 자산의 제자 원가 또는 매입 가액에 취득 부대 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맞고요. 2번.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려고 사용 중이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을 새로운 건물의 취득 원가에 가산한답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다 이겁니다. 이러한 회계 처리 본 적이 없고 어떻게 회계 처리한다고 정리했었습니까? 기존에 우리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새로 신축하려고 그런답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건물 부숴야 될 거다, 그죠? 그때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기존 건물의 장부 금액 그리고 건물 부수는 데 드는 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뭘로?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한다라고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건물의 취득원가가 아니고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렇게 해야 맞을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다. 됐죠? 자, 3번, 4번 지문 마저 분석해 볼게요. 3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는 것이다. 키워드는 요거다, 그죠?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배분, 이런 것들이, 이러한 용어가 이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용어라고 그럽니다. 감가상각비 그런 거를 이론적으로 분석하면 이렇게 키워드가 정리된대요. 4번. 제조 설비의 감가상각비는 제조 원가를 구성하고 맞겠지요. 그리고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자연스럽게 무형자산의 인식 조건을 충족한다면 그게 무형자산 금액으로 들어갈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문제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를 찾는 거니까 영업 외 수익 또는 영업 외 비용 그런 거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개발비에 대한 삼각비 이런 거는 제조원가 또는 판관비로 들어가니까 영향 미칠 거고요. 동그라미로 표시할까요? 재산세 납부로 인한 세금과 공가 계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향 미칠 거고. 종업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드 번호에 따라서 500번대, 800번대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영업이익에 다 영향 미친다 이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보유한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 손실,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한다. 문제 6번. 주식회사 한결은 예정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제조 간접비 부족 배부액 5만 원을 원가 요소 기준법에 의해서 배부하는 경우 매출 원가에 배부되는 금액은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정상 개별 원가 계산에서 배부 차이가 발생할 겁니다. 부족 배부액이라 이것도 용어가 굉장히 어색한데 그지? 우리는 뭐라고 정리했었습니까? 과소 배부 이렇게 정리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소 배부액이 5만 원 생겼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제 발생 금액이 더 크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5만 원만큼을 추가로 이제 비용으로 인식해야 될 거다 그지? 자, 배부 차이를 처리하는 방법 어떻게 정리했었습니까? 첫 번째 방법, 그 금액을 전부 다 매출 원가로 보내는 매출 원가 처리법. 두 번째, 영업 외 수익 또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영업 외 손익법이 있었고, 세 번째는 원가의 흐름에서 파악했듯이 원가가 투입되면 결국은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 원가로 흘러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금액을 딱 구해가지고 안분을 하는 비례 조정법이 있었다 이겁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이 문제는 그 세 가지 방법이 아니고 요상한 이름의 원가 요소 기준법으로 배부하라고 출제가 되었다 이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 범위 내에서 빨리 합리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될 거다 이겁니다. 원가 요소 기준법이라는 거는 이런 모양입니다. 자, 매출 원가 조정법, 영업의 손익법은 아니잖아, 그지? 그거는 일단 무시하고, 자, 비례 조정법을 떠올려 보자 이겁니다. 자료가 지금 그런 식으로 제시되어 있잖아. 비례 조정법은 제공품, 배부 차이를 제공품, 제품, 매출 원가 요 세 개에다가 금액에 비례해 가지고 안분하는 걸 말하는데요. 그때 사용되는 금액은 요 합계 금액이 사용될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보면 이러한 방법도 있을 수 있답니다. 만약에 제공품 기말 재고를 말한다 그지? 제품 기말 재고를 말한다 그지? 그리고 매출 원가 요거에 대해서 각각 그 금액을 요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면 굳이 요 금액 말고 제조 간접비에 대한 지금 배부 차이를 처리하는 거니까 요 제조 간접비에 해당하는 요 비율대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라는 이론이 원가 요소 기준법이더라 이겁니다. 그럴듯하다 그죠? 당연히 요 금액을 요렇게 분석할 수 있다면 요 방법이 제일 좋겠지 뭐. 그런데 이제 실무에서 이러한 금액을 이렇게 발라내기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사용을 잘 하지는 않더라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소개해 드렸고요. 이제 요 방법에 따라서 이제 배분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요 동그라미 친 금액이 아니고 제조 간접비에 해당하는 요 금액을 네모라고 표시할까요? 요 금액을 기준으로 이제 배분하면 될 거다 이겁니다. 요거 세 개 합해보면 얼마입니까? 3만원, 2만원, 5만원, 10만원 되겠다. 그지? 토탈 10만원 중에서 매출원가 5만원이다. 그지? 50%입니다. 그래서
5만 원 곱하기 50% 2만 5천 원을 매출 원가로 보내자라는 것이 정답이더라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분석해 보았고요. 앞으로 시험 치실 분들이라면 요런 방법은 요런 건가 보다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5,000원 1번이 되겠다. 문제 7번. 다음은 주식회사 반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장치에 관한 내용이다. 내년 예상 물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기계장치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된 원가 행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현재 기계장치를 2대 보유하고 있답니다. 한 대당 10,000개까지 생산할 수 있답니다. 기계장치 한 대당 2천만 원 한답니다. 내년 예상 생산량 보니까 24,000개를 생산할 예정이랍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2대 가지고는 몇 대까지 생산할 수 있다고요? 2대 곱하기 10,000개, 20,000개까지만 생산할 수 있는데 제품을 내년 생산량이 지금 예상치가 24,000개니까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할 수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상황 아시겠지요? 자,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원가 행태는 무엇일까요? 자, 기계장치 한 대 있으면 보세요. 생산량이 제품 생산량이 1개부터 10,000개까지라면 기계장치 한 대만 있으면 됩니다. 원가가 2천만 원 필요하다 이겁니다. 기계장치의 원가가. 그리고 생산량이 10,000개부터 20,000개까지라면은 기계장치 2대 필요할 겁니다. 그때는 2천만 원 곱하기 4천만 원이 원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21,000개부터 30,000개까지 제품 생산하려면 기계장치 3대 필요하다 그죠? 그때는 2천만 원 곱하기 3만 6천만 원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됐죠? 이러한 원가의 행태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계단식으로 표시될 거다 이겁니다. 됐죠? 10,000개까지는 2천만 원. 11,000개가 되는 순간 4천만 원. 그 다음에 21,000개가 되는 순간 6천만 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될 것입니다. 이런 원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계단 원가 또는 준고정 원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문제 8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또는 제조원가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1번 기말제품 재고액은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에 표시될 거다 그지요? 기초제공품 재고액 요거는 제조원가 명세서에 표시가 될 거다 그지요? 단기총 제조원가 명세서에 표시가 될 겁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 뭐 이런 거 생뚱맞다 그죠? 요거는 손익계산서에 있는 매출원가가 아니고 영업 외 수익 쪽에 표시가 될 것입니다. 정답은 4번. 문제 9번. 종합원가 계산하에서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초제공품의 기완성도를 인정하냐 안 하냐가 가장 큰 차이라고 했습니다. 선입선출법은 기초제공품의 기완성도를 인정해가지고 작년도까지 진행한 그 다음부터 올해 작업했다라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고요. 평균법은 기초제공품이 작년도에 어느 정도 작업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거 무시하고 전부 다 올해 새롭게 작업 시작된 걸로 조금 단순화해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라고 했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1번 선입선출법은 평균법보다 실제 물량 흐름을 반영하며 원가 통제 등의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다. 조금 더 정확한 방법이 선입선출법이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2번 평균법은 완성품 환산량 계산 시 순수한 단기 발생 작업량만으로 계산한다. 틀렸다 그죠? 순수하게 올해 작업한 내용만으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것은 뭐라고요? 선입선출법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정답 2번이고요. 자, 3번, 4번 지문 마저 확인합니다. 3번 기초 제공품 원가에 대해서 평균법은 기말 제공품에 배부하지만 선입선출법은 기말 제공품에 배부하지 아니한다. 맞다 이겁니다. 기초 제공품의 원가는 이미 작년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하는 선입선출법은 기초 제공품이 파이프라인이 먼저 있었으니까 먼저 완성품으로 갈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초 제공품의 원가는 전부 다 기말 제공품은 안 가고 전부 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로 보낼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도 맞는 것이다. 4번 기초 제공품이 없다면 선입선출법, 평균법은 똑같다 이겁니다. 맞는 거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하면은 그냥 항상 완성품 환산량 계산 문제만 떠올리는데 우리가 열심히 이론적으로 정리했던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차이를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문제가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좋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별표 쳐두시고 우리 계산만 기계처럼 하지 말고 그 논리에 대해서 조금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지울게요. 문제 10번. 자, 문제 10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비정상 공손 수량을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정상 공손은 단기 완성품의 5%로 가정한답니다. 자, 물량 흐름이 제시되어 있네요. 기초 제공품 200개구, 착수가 800개구, 왼쪽 합계 1000개다 그지요? 기말 제공품 50개, 단기 완성량 900개랍니다. 합해보면 1000개가 되어야 되고 따라서 공손 수량은 몇 개라고요? 1000개 빼기 950 하면은 50개가 계산됩니다. 자, 50개라는 공소는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상 공소는 단기 완성품의 5%랍니다. 900개 곱하기 5% 하면은 45가 계산되고요. 따라서 비정상 공소는 5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지웁니다. 문제 11번 봅시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 공급의제라고도 부른답니다. 간주공급의 과세표준 산출 시 감가상각 자산에 적용하는 상각률을 5%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규정에서 간주공급의 경우를 정리했었습니다. 자, 간주공급에 해당할 때 과세표준은 일단 그 자산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닌지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닌 경우, 예를 들면 제품 같은 재고 자산을 떠올리면 되겠다, 그죠? 그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가가 과세 표준이고요. 딱 하나 예외, 판매 목적 타사합장 반출의 경우에는 원가를 과세 표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산이 만약에 감가상각 대상 자산일 경우에는, 자, 정리합니다. 간주 공급에 해당하면서 and 그 자산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라면 그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한다면
과세 표준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자산 종류를 둘 중에 하나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건물 또는 구축물인지 아니면 그 외의 자산인지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건물 구축물의 경우에는 한 과세기간마다 5%씩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걸로 계산했고요. 건물 구축물이 아닌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라면 예를 들면 기계장치 그런 게 되겠다 그죠? 그럴 경우에는 한 과세기간마다 25%씩 가치가 감소되는 걸로 정리했었습니다. 그거를 묻는 거다 그죠? 자, 5% 가치 감소를 적용하는 걸 뭐라고? 건물 또는 구축물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1번 됐습니다. 문제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랍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해서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일괄해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 단위과세제도 이 두 개를 비교했다 그죠?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신고는 자 본점하고 지점이 있을 때 각각 따로따로 원칙대로 한다 이겁니다. 납부만 두 군데의 사업장을 딱 합해가지고 한 군데서 할 수 있는 게 주사업장 총괄납부고요. 사업자 단위과세제도는 사업장이 두 개 있을 때, 즉 본점과 지점이 있을 때 두 사업장을 합해가지고 신고도 그냥 한 군데서 하고 납부도 한 군데서 하고 그것이 사업자 단위과세제도라고 했었습니다. 됐죠? 따라서 사업자 등록번호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의 경우에는 본점 따로 지점 따로 사업자 등록번호가 두 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는 사업장이 두 개지만 사업자 등록번호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정리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납부할 것인지 또는 어디서 신고 및 납부를 할 것인지를 주된 사업장이라고 이름 부른다고 했는데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의 경우에는 자금팀이 있는 곳에서 납부하는 게 편할 거다 그죠? 그래서 꼭 본점이 아니더라도 지점이더라도 상관없다라고 했고요. 반면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는 그 목적이 법인세처럼 한 군데에서 신고를 좀 진행하면은 관리가 좀 편할 거다라는 것 그게 취지이기 때문에 지점은 절대 안 되고 본점에서만 신고 및 납부를 하자라고 정리했었습니다. 됐죠? 그거를 키포인트로 가지고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주된 사업장, 자, 1번은 맞고요. 2번,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하되 법인의 경우 지점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맞다 그지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3번, 주된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각각 따로따로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지문이 사업자 등록번호가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3번 지문이 틀렸고요. 정답 3번입니다. 4번 지문 확인할게요.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맞다 그지요?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득세 과세 대상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이다. 맞겠다 그지요? 2번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자는 개인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해 가지고 납세 의무 범위를 정한다. 맞다 그지요? 거주자는 국내에서 돈 번 거, 국외에서 돈 번 거 전부 다 신고해야 되고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돈 번 것만 신고하자 이겁니다. 3번 봅시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과세 방식이나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답니다. 맞지요? 기본적으로는 열거주의이고 그러나 이자 그리고 배당의 경우에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쏟아지다 보니까 일일이 다 열거를 못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본다 이겁니다. 다만 이 지문에서는 이자하고 배당만 등장한 게 아니고 연금에 대해서도 이렇게 언급을 한 모양입니다. 소수설입니다. 다소설은 우리가 이런 교재 본문에서 공부했듯이 다른 소득은 열구주의가 원칙이고 이자하고 배당만 유형별 포괄주의다. 그것이 다수설이고요. 소수설에서는 보면 연금도 조금 다양할 수 있고 법 규정을 보면 유사한 것도 인정한다라는 비슷한 문구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연금소득도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소수설에 속하는 교수님이 출제한 것 같아요.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은요, 요 소수설은 뭐 알면 좋겠지만 몰라도 되거든요.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이렇게 이자, 배당 요걸로 지문을 고쳐가지고, 즉 연금, 소득 등 뭐 이런 거는 좀 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지문으로 개념을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 지문에 아마도 키포인트로 정리했던 확실한 답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거다. 그죠? 봅시다. 종합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하고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분리과세한다. 틀렸다. 그죠? 분리과세가 아니고 뭐 분류과세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확실히 틀린 지문이니까 정답을 찾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됐습니다. 문제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득세법상 중간연합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 고지서를 발급해서 징수한다. 맞다 그지요? 직전 과세기간에 냈던 금액의 절반만큼을 그냥 고지해주고 그 고지 금액을 납부하면 일반적으로 끝나버린다 이겁니다. 2번. 소득세법상 분할 납부는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할 때 중간연합과 확정신고 시 모두 적용된다. 맞는 말이다. 그지요? 3번. 모든 사업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 부속서류, 합계장시산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무조건 무신고로 본다. 틀렸다 이겁니다. 자, 사업소득자의 경우 장부가 있을 겁니다. 그 장부를 우리가 알고 있는 복식부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신고해야 되는 사람을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매출 규모가 좀 작은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 작성할 필요 없다라고 법에서 인정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자들은 엄밀히 뭐 이렇게 다 작성해가지고 다 제출할 필요 없고요. 간편한 방식으로 해당 서식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이 틀렸다. 정답 3번. 4번 지문 확인합시다. 원천징수세액 이자소득은 제외입니다. 요게 1,000원 미만인 경우 또는 중간연합 시 중간연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이때는 소액 부징수라고 했습니다. 그냥 징수 안 하는 걸로 규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문제 15번. 다음 중 2018년도 현재 연 매출 2억 원인 개인 음식점 과세 유형 장소는 아니랍니다. 요거를 운영하는 과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 공제율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네요. 우리가 의제매입세 공제에 대해서 이론편 그리고 실기편으로 정리했었는데 의제매입세 공제율은 그 표를 달달달 우리가 외우기로 했습니까? 아니죠. 그죠? 아니고 어떤 식으로 정리했었습니까? 아쉽게도 K-랩 프로그램에서는 그 여러 가지 공제율이 등장하기 때문에 실기편에서 필요한 공제율은 우리가 몇 가지 좀 외워두자라고 귀찮겠지만 그 정도 정리했었다 이겁니다. 복습합시다.
자, 실기편 법인으로 시험이 등장합니다. 자, 법인의 경우 음식점인 경우에는 의제매입세 공제율이 106분의 6이고요. 제조업이면서 그리고 중소기업일 경우라면은 104분의 4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법인이다 혹시 그렇게 주시되면 102분의 2다 뭐 그 정도 세 가지 공제율만 귀찮지만 조금 외워두자라고 정리했었다 이겁니다. 수업 목적으로 그렇게 정리하시면 충분하고요. 자,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묻고 있는 건 뭡니까? 개인입니다. 개인이면서 음식점이면서 뭐 매출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대비하지 못했던 문제가 나온 상황입니다. 빨리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택하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가 또 등장할 가능성 없다고요. 됐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다. 자, 음식점일 경우 법인이라면 104분, 음식점일 경우 법인이라면 106분의 6이라고 했습니다. 106분의 6이고 개인이라면 법인보다 조금 높을 것 같다 그죠? 그러면 106분의 6보다 높으면 이런 것 둘 중에 하나를 최선을 다해서 선택하고 넘어가면 되겠다 이겁니다. 정답은요, 요거랍니다. 109분의 9. 음식점업의 경우 공제율, 자, 법인은 106분의 6이고요. 개인일 경우에는 108분의 8, 요게 원칙이랍니다. 근데 과세 유흥 주점은 별로 안 예쁘다, 그지? 그래서 얘들은 공제율이 조금 낮답니다. 106분의 6이랍니다. 그런데 한시적으로 2018년도 개정세법에 따라서 2018년도와 2019년도 2개 연도에 대해서는 개인이면서 음식점이면서 앤드 매출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아주 지엽적이다, 그죠? 그럴 경우에는 2년 동안에는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109분의 9 뭐 요거를 적용하자라고 규정이 하나 삽입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래요. 됐죠? 실무에서는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러한 일시적인, 지엽적인 이런 의제매수의 공제율은요, 일선세무서에서 일선세무사 사무실로 세무서에서 다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법령회계 프로그램에서 요 해당 서식을 열었을 때 올해와 뭐 내년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 안내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런 안내를 가지고 그냥 처리하면 되는 부분이다. 지금까지 전산세무 2급 제77회 기출문제 풀어봤고, 이번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이제 참신한 문제 스타일도 등장했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차에 비해서 이번 회차가 좀 까다롭게 느껴진다. 괜찮습니다. 보니까 조금 까다롭게 기출된 게 맞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키포인트 위주로 딱딱 복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